자, 강원랜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충격이죠. 워낙에 원이슈의 나라다 보니까 강원랜드가 약간 홀대받는 느낌이고 지금 김호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강유미 씨가 그 권성동 그 말은 권 씨? 또 권씨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저는 곰 씨고요. 곰PD. 그 권 씨에 대해 인터뷰하는데 정말 그 직구는 아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질문, 몰라야 할 수 있는 질문, 얼마나 엄청난 질문인지 몰라야 하는 질문을 하던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전직 고검장이 기소 예정 사실을 유출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를 해요. 근데 수사지휘부가 논란을 우려해서 증거 목록에서 해당 고검장의 이름을 빼버려. 그리고 또 봤더니 권성동하고 최용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의 변호인이 100차례 이상 통화를 해. 대포폰으로. 근데 권성동은 관계가 없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 이렇게 드러나. 권성동의 권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김호준의 블랙하우스 똑같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건드리지 못하는 이건 박근혜보다도 더 성격 같은 권력이에요. 아니 법사위원장이잖아. 어떻게 건드려요? 자기 감독기관인데. 대통령도 건드렸는데. 그래도 이거는 얘네들은 보면 성역이라니까 이쪽 바닥에. 몇 명이나 꽂아주셨어요? 일단 장미꽃 주시고요. 일단 표현이 너무 저렴해서 좋더라. 몇 명이나 꽂았어요. 채용시켜달라고 청탁하셨어요. 묻는 게 아니고 꽃 들고 가가지고 몇 명이나 꽂아주셨어야 하잖아요. 그 꽃을 결국은 달고 왔어요. 검찰이 지금 현재 공범으로 있는 거잖아요. 권성동하고 공범으로 검찰이 있는 거예요. 예, 공범이죠. 그래서 안미연 검사 같은 경우는 외압 받았다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당장 권성동을 기소해야 되는 거예요. 기소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해야 증거를 잡죠. 압수수색은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 사무실까지는 했는데 아직 국회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권성동이 일반 국회의원이었으면 지금 이미 검찰에 불려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검사들도 자기의 관리 감독 기관인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구속시킨다는 게 초유 사태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선동이 법사위원장을 내놔야 돼. 그래야 무슨 압수수색을 하든 기소를 하든 하죠. 근데 매번 검찰청장, 법무부 장관 불러서 호통치고 감사해야 될 기관의 짱이라니까요. 감사를 받아야 되는 피감기관의 장인데 그렇게 호통받잖아요. 다음 날 가서 그래요. 야, 구속해. 배짱 좋다, 씨. 그거 한번 붙어야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 정도 깡다구도 없이 법사위원장하고 붙으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좌고우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검찰이. 그리고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는 경우도 많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게 하도 이제 논란이 되니까 검찰에서도 수사팀을 만들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 수사팀이 있어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라고 있는데 광주지검장인 양부남 검사가 예. 올라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 드러난 건지 언론에 뭐 단독 보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권성동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 너무 크다 보니 지금 지지부진한 측면도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수사 외압인데다가 검찰까지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권성동의 비리는 또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인 거고요. 이게 이제 저쪽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상임위의 상임위잖아. 법사위원장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다. 그런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게 먹히지 않아요. 네, 몰고 가더라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60, 70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건 양아치들이야, 진짜. 야, 내가 아까 답 나왔다. 100명이네. 한 사람당 한 번씩 전화. 맞아요? 더 될 것 같아, 더 될. 100번 통화해서 뭐 했을까? 사귀었을까?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했겠죠. 마차님, 제가 저희 특사로 마차님을 임명하겠습니다. 국회에 좀 가서 녹음 좀 따오세요,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이제 음성방송이니까 강림님보다 더 센 발언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물어보세요. 꽃은요, 국화꽃으로 갖고 가세요. 까만 옷 입고. 하얀 국화. 하얀 국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좀 웃길 일이 아닌데 제가 좀 분노해야 할 일인데 포스코랑 도대체 KT랑 이 강원랜드랑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랜드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강원랜드가 흑자를 내고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실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건데 전 직원들이 이렇게 청탁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부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백으로 들어왔어? 누구 백으로 들어왔어? 해서 서로 간에 다 알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백이 높은 애들끼리 또 그룹을 지고 백이 좀 낮은 애로 들어오면 왕따시키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취업 청탁에 있어서 갖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당사자들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건도 못 맞춘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입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런 게 있더만요. 보니까 강원랜드가 세워질 때 직원을 선발할 때는 그 지역 몇 퍼센트 있겠죠. 몇 퍼센트 가산점이 있대요. 네. 근데 젊은 강원도에 사는 청년들이
강원랜드의 정 직원이 되려고 알바를 합니다. 강원랜드 가서. 그러면 이제 알바하면 가산점 같은 게 있고 또 2년 이상 하면은 재계약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잘라요. 뭐 가서 또 정규직 직원 되려고 가서 알바를 해요. 예. 가산점 같은 거 예. 받으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면접을 딱 보고 나면 이번에 됐겠지 하면 또 떨어지지. 또 떨어져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특정 강릉 지역의 무슨 국회의원이 청탁해서 100명 그렇죠. 이렇게 입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강원도를 망친, 강원도 경제를 망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염동열 지지도가 높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이제. 그 사람들 정신 안 차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강원랜드 관련해서 지난 겨울에 뉴스가 잠깐 나왔다가 묻힌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강원랜드 직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이 직원들 노동조합이잖아요. 그 노동조합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 대부분 청탁 취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새 정부가 개혁 작업을 하면서 취업 청탁, 불법으로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그 논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골 냈었어요. 때리는구나 진짜. 우리는 불법적으로 들어왔으나 우리를 뭐라고 자르지 하지 마. 자르지 마. 그럼 우리 노동조합 욕하지 마. 이름을 바꿔야죠. 우리는 월급 계속 받을 거야.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럼 노동조합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강원랜드 부정청탁 직원 노동조합 이렇게. 가장 법을 지켜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청탁을 했으나 수사하지는 마. 근데 권성동도 억울한 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100명밖에 안 꽂아서요? 아니 왜냐면 2010년 초반 때부터 지금 부정 채용했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강원랜드는 고위 공무원의 자제들이 들어가긴 했어요. 제 선배 중에 불문제잖아요. 있다니까요. 그래? 네. 선배 중에 네. 누구 벽이에요?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라 그런 하긴. 마라톤 이런 데도 안 나간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청탁한 인물들이 고위 공직자부터 엄청 많아요. 그럼 다 잘라서 다시 채용해야 돼. 그게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상실감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 그거를 아직도 단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건 권성동은 권성동 때문에. 그 자리 내려와야 되죠, 일단. 당장 내려와야 돼. 이런 스캔들에 휘말려도 뻔뻔하게 다니면서 강유미한테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레이저로 째려보고. 그러면 우리 권 PD가 나한테 특사로 보내 국회. 그럼 내가 짱돌 들고 아니요, 가서 조사 마차님 보내. 보낸다고 했죠. 아, 저 보내줘 짱돌 들고. 신비님을 보내면 쌈 나니까 안 돼요. 마차님이 해맑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가 참, 이것도 참 웃긴 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공동 당대표를 안 하고 박주선에게 바른미래당 당대표를 그냥 아바타식으로 시킨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가장 지분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러면 백의정군을 한다면, 백의정군을 하든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다시 이번 주부터 당무에 복귀한다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3인 지도체제가 사실상 되는 거다.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자기 아바타 대표 하나 앉아있고 유승민 앉아있고 또 다른 곳에 안철수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인설관이라고 강기정군이 표현하던데, 안철수가 이제 뒤에서 상황처럼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면 서울시장 안 나가겠다는 것이 보통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 나갈 수도 있죠,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천 관련한 거하고 인재영입은 안 다르지. 나간다는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뭐. 근데 이제 아마 이럴 거예요. 인재영입 위원장뿐만 아니라 선대위원장 같은 거를 이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정당은 일상적인 지도 체제에 있다가 선거 때가 되면 선대위원회로 사실상의 이제 운영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정도는 이제 알고 한 거죠. 근데 저는 결국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딱 하나 아니겠어요? 다음번 대통령 후보, 다음번에 소위 보수, 수구 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거를 걸고 지금 우러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는 것보다 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저는 얼토당토하는 일을 이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생각해보면 안철수 새 정치는 늘 새 정치야. 늘 새로 정치해. 그냥 계속 새로운 걸 뭐 해. 아, 그러니까 안철수가 하는 것은 모두가 새 정치라고요. 그냥 늘 예, 새롭게 예. 하는데 이제 새롭잖아요. 황당한 거. 이번에는 안철수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MB가 이제 역사의 어떤 뒤안길로 가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MB의 아바타냐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저는 안철수 대표의 늘 새 정치가 이제 곧 뒤안길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절박하게 다음번 소위 야권의 대선 후보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면 이회창 씨가요. 쟁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두 번, 세 번째 나왔을 때 왜 저렇게 나오지? 라고 했을 때 뭐 자민련인가 어딘가 아주 전혀 택도 아닌 후보로 한번 나왔죠. 그게 몇 프로까지 갔었죠. 아주 그냥 완전히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저는
15% 받았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 못 받았을 거예요. 2007년도.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언제죠? 2007년도. 그때는 그러니까 소위 제1야당의 대표로도 못 나왔죠. 제1야당 그건 후보로 아니었죠. 못 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야당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꾸 새로 판을 짜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저는 틀렸다고 봐요. 근데 이쪽 그 보수 진영 보수가 아니라 약간 수구 적폐 세력. 여기에 후보가 없어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안은 끊임없이 도모하고 그렇게 하겠죠. 예, 그리고 근데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지방선거 후에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이때 이제 또 당을 접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총선 때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는 결국은 이제는 의미 있는 후보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죠. 예. 난망하네요. 진짜 저쪽 세력들이 누구 말처럼 한 20년 연속 집권 이 느낌 속에 저쪽에 라인업을 보면은 아직까지 깝깝합니다. 지도자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뛰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최근에 민주연구원에서 2018 체제 얼마 전에 제가 3.1운동 임시정부 100범을 재평가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엊그제 기자들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열흘 전쯤 됐는데 왜 그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번 3.1절에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19년에 3.1운동하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헌장이 만들어졌어요. 최초의 민주공화제 헌법. 근데 1987년에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을 하고 직선제 체제를 만들고 물론 양김의 분열로 민주정부를 만드는 데 실패했어요. 이번에 촛불혁명을 하고 촛불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만들고 이제 2018 헌법까지를 만들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18 체제를 앞으로 가기 위한 어젠다들이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제 민주연구원에서도 한 10가지 어젠다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제기한 것이 역사의 재정립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민주주의에 심하고 또 하나가 정당론인데 저는 결국 한국 정치가 하나의 중심 정당과 나머지 주변 정당으로 주변화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의식하고 깨어난 국민들이 다수가 돼서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개혁, 합리적인 중도가 다수가 돼서 그런 것에 이제 반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의회 정치가 되려면 보수 세력이 진짜 탈바꿈해야 되는데 조원진, 홍준표,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안철수 또 꿈을 꾸고 저는 미안하지만 한번 뿌리가 뽑혀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한국 정치의 미래가 있다.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명박 소환 날짜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